자, 이번에는 조금 늦었지만 22년 3회 전기기사에 있어서 회로 이론 제어공학에서 나왔던 수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게이트와 등가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것과 등가인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출력식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출력식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 입력을 A, B라고 두고 출력을 X라고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게이트에 의거하면 일단은 A와 B에 낫이 달려있고 이 두 개가 AND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출력식은 각각의 낫이 달려있고 AND이기 때문에 도트를 찍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 시퀀스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런 A가 있을 때 얘는 낫을 두 개의 단것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낫은 두 개 있으면 없는 거랑 같다. 요 개념을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낫을 두 개 적용을 해주고 나서 이 내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무르간 정리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 내부에 있는 낫 두 개는 상쇄가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A 더하기 B에다가 낫이 달린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내부 A 더하기 B만 따지면 얘는 OR 회로가 될 건데 겉에 바, 즉 낫이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노알 회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실상 이 게이트에다가 바로 낫을 두 번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게이트에다가 낫을 두 번 적용할 때에는 한 번은 이 게이트 자체에 적용을 하고 또 한 번은 여기에 있는 이 단자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여기다가 갖고 와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직 기호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실상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AND 게이트에다가 낫을 적용하게 되면 AND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OR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낫 이렇게 치부하고 또 추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게이트에다가만 낫을 취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 전체 단자에다가 낫을 한번 더 취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낫을 취하는 형태로서 단자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입력 측에 보시면 낫 두 개가 있죠. 그럼 얘들은 상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다시 표현을 했을 때 딱 이런 형태만 남게 됩니다. 즉 OR에다가 낫이 달린 노알이 되어요. 이런 식으로도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 되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Y계선 부하에 있어서 그 선간전압은 이렇게, 선전류는 이렇게 주어질 때 부하 임피던스는 몇 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하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부터 좀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을 쓰면은 얘는 상전류분의 상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부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의 형태로 접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상전압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상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제시된 것은 Y계선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바대로 떠올리면 Y계선에 있어서 상전압은 일단은 요 관계부터 떠올려야겠죠. Y계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크고 위상은 30도 앞서더라. 그쵸? 그럼 요걸 토대로 우리가 상전압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놈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자, 그럼 얘를 연산을 했을 때 실상 이 루트 3분의 3배 요 놈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취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은 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Y결선에 있어서 상전류는 실상 선전류와 같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이 두 개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이 문제는 끝나겠죠.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5 루트 3에다가 위상은 90도 앞서는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전압을 저항이 4옴,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의 회로에 인가를 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식을 떠올리면 제3고조파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제3고조파 성분으로 나타나는 임피던스 분의 제3고조파를 형성할 수 있는 전압의 실효값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제3고조파에 대한 전압 성분을 따지면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놈 자체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효값을 루트 1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은 그대로 해서 제곱 넣어주고, 그리고 이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고조파 차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제3고조파니까 3을 곱해서 이렇게 취하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16.17이라고 하는 값을 퇴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지역에서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가 100이라고 할 때 K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정상상태 오차에 대한 수식관계를 좀 떠올려야겠죠. 자, 여기서 일단 입력 자체가 단위 램프 입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GS, HS라고 하는 계루프 전달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블록선도를 봤을 때 이 계루프 전달함수는 바로 G1S, G2S, G3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한 수식을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S제곱을 넣게 되면 S 한 개씩 약분되어서 실상 이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 정보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상태에서 잘 보면 여기 있는 S와 여기 있는 S가 서로 약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에다가 0을 취급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얘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자, 나머지만 쓰면 K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이 값 자체는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0 넣었을 때 실상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약분 취하면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값 자체가 지금 이 지문에 보시면 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K값은 0.01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전달함수 바로 짜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분자에는 전향경로 이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향경로를 따지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 1, 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상 병렬과 같기 때문에 3 더하기 2요. 자, 다음으로 피드백 경로를 따져야 되는데, 자, 1- 피드백 경로에 대한 이득. 자, 요렇게 피드백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해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 경로에 대한 이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작은 피드백부터 따지면 1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특히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겉에 도는 큰 루프를 따지면, 자, 얘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들도 취급해줘야 되니까 3 더하기 2. 그리고 돌아오는 거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취급해서 여기 넣어야겠죠. 그래서 실상 여기 마이너스는 제가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나머지만 연산해서 적으면 여기는 1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분자는 10이 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13이 되어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복소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공액을 취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류 공액을 취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전류에 있어서 허수의 부호를 바꾼 공액 복소수를 썼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실상 우리가 손으로 뭐 분배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요거를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그 결과가 또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적으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7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시간함수를 봤을 때 지금 크기가 1인 단위 계산함수 기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놈의 시작점이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다르게 말하면 시간 지연이 1초가 있다, 요거겠죠. 그러면 요 놈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함수를 먼저 짜보면 처음에 이 부분을 따지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단위 계산함수에 있어서 시간이 1초만큼 지연이 되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쓴다면 실제 이 시간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딱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함수를 1에서부터 시작하는 시간함수에다가 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기다가 얘를 빼면 딱 이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기다가 뺄 거예요. 얼마만큼을? 단위 계산함수에 있어서 이만큼 지연된 요 놈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시간함수에 대한 수식을 다 짰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라플라스 변환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단위 계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 h만큼 시간 지연이 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a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즉 시간 지연 값에다가 s를 곱한 형태로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exponential, 자 얘는 마이너스 1초만큼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s 곱한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그쵸, 얘도 단위 계산함수니까, 자 그다음에 시간 지연 마이너스 2초만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s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exponential 마이너스 s 승 마이너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승, 이렇게요. 그래서 이 꼬라지를 우리가 찾으면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신호 흐름 선도에서 각 값들이 여러 콜럼 주어질 때 특성근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특성근을 뽑아내려면 당연스럽게 특성 방정식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특성 방정식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요놈한테 있어서 나타나는 전달함수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달함수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GS. 자, 일단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전향 경로 이득이기 때문에 전향 경로를 찾으면 딱 얘밖에 없죠. 그래서 각 경로에 있는 값을 싹 다 연산해주면 G1S, G2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저는 S를 생략하고 간단히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에 대한 이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피드백 경로를 따지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작은 것부터 따지면 G2H2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금 큰 것을 따지면 더하기 G1, G2, H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특성 방정식. 실상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함수에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식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fs라고 할 때 실상 우리가 위에 이 전달함수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분모를 0으로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그대로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은 G2H2 여기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하면 G2는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 H2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G2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여기 1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G1과 이제 H1만 따지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S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전체는 0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얘를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썼을 때 이 친구는 일단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
0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더라. 그럼 실상 이에 따른 특성근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중근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즉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시간함수 ft의 z변화를 fz라고 했을 때 초일값 정리를 나타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뭐 간단히만 조금 체크를 하자면 실상 초기값 같은 경우에 얘는요 일단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간에 있어서는 0이 들어가는 게 초기값이지만 S함수에 있어서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리고 S, Fs요. 자, 그 다음에 최종값. 정리도 한번 따져보면 자,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종값이 무한대 기준이지만 얘는 반대로 0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것 자체들이 싹 다 라플라스 기준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고 Z 변환이죠. 그래서 Z변환 기준으로 쓰게 되면 Z변환은요 Z를 똑같이 무한대로 보내더라. 자, 그리고 나서 1-Z의 마이너스 1승을 FZ에다가 취해주더라. 실상 요게 Z변환에 있어서 초기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 Z를 여기다가 취해서 무한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얘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이 될 거고요. 이어서 최종값 정리에 있어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종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S 함수, 즉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 보면 S가 0으로 가지만 Z 변환에 있어서는 얘가 1로 간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상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고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 기준에 있어서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에 대한 형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전달함수가 여러 컬럼 주어져 있는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 감쇄 진동 주파수에 대한 수식관계를 우리가 1차적으로 좀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하면 감쇄 진동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고유 주파수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제동비 제곱한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요 놈을 가지고 고유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게 2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2차 지연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차 시스템에 대한 기본꼴, 즉 전달함수의 기본꼴. 자, 얘를 떠올리면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S제곱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기본꼴을 떠올린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제타 오메가 n이 자, 요놈과 비교했을 때 3.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유 주파수 제곱이 자, 요 자리를 비교해 보면 36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36이더라. 이걸 판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가면 고유 주파수는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양변 루트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동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요 수식을 가지고 제동비에 대해 이항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값 자체가 0.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감쇄 진동 주파수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고유 주파수 넣어 주시고요. 루트 1 마이너스 제동비 제곱을 하니까 이 친구의 값이 5.72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델타로 결선된 부하 회로가 있답니다. 이놈을 Y 결선의 회로로 등가 변환시켰을 때 A 이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등가 변환 관계를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y 결선을 하나 좀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결선. 자, 이렇게 놓고 편의상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조금 취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임피던스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우선에 저는 델타에서 Y로 등가 변화하는 기준으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상 이에 대한 수식 관계를 뭐 암기하는 방법은 이제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보통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일단 요놈에 대한 임피던스 성분을 먼저 적어 줄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가 변화를 하게 되면 얘들이 싹 다 분수 꼬라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요놈도 우리가 어차피 뒤에 구할 거기 때문에 이놈에 대한 꼬라지도 미리 조금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들고 갑니다. 우선에 지금 볼 것은 델타에서 y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작은 누가 된다? 델타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시작이 델타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델타가 이렇게 있어요. 살짝쿵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요, 위쪽은 조금 영역이 뾰족하게 작게 나타나고요, 아래쪽은 넓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넓은 영역은 돌려 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하는 이 델타 모양에 있어서 넓은 쪽에 여기 오는 값은 얘들을 돌려서 합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를 돌려서 합하게 되면 ZAB 더하기 ZBC 더하기 ZCA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지점을 다 돌아가면서 더하더라.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도 싹 다 델타 형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위쪽은 어떻게 따질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짝대기를 봤을 때 짝대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 짝대기 개수만큼 두 개의 항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항.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항은 그럼 어떤 걸 들고 올 거냐? 이게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ZA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지금 두 개의 항, 우리가 두 개를 뽑아 와야 되는 위치가 분자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와 얘는 비례하는 위치가 될 거야. 즉, 같이 연계가 되는 위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 단자 기준으로 연계가 되는 양쪽에 두 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ZAB가 될 거고요. 하나는 ZCA요. 그리고 얘들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한 점에 모이더라 라고 해서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똑같은 이치로 하게 되면 자, 이 B에 대한 임피던스 ZB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이 두 개 값이 그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ZBC, ZAB가 오는데 어차피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ZC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거 그대로 하면은 ZCA, ZBC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태를 기준으로 이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Y에서 델타로 가는 거 한번 봐야겠죠. 그럼 얘도 앞에 했던 걸 똑같이 저는 이렇게 치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발점, 시작점은 Y이기 때문에 Y 이렇게 살포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살포시. 자,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보시면 얘들은 위쪽의 영역이 보다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넓은 영역은 돌려서 합이더라. 근데 문제는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놈을 짤 때나 똑같이 A에서 B, B로 C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값을 다 더할 건데 얘는요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상 가려면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이렇게 가야겠죠. C에서 A로 갈 때는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로에 대한 것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즉 A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ZA, ZB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B에서 C로 갈 때는 이런 경로로 가더라. 그래서 ZB, ZC. 그럼 C에서 다시 A로 갈 때는
ZC, ZA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분자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바로 적어 놓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분모 값이 됩니다. 근데 분모는 짝대기가 몇 개 있죠?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쵸? 즉, 이 분모에는 항이 몇 개 온다? 한 개가 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얘는 분자, 여기는 분모 아닙니까? 분자와 분모는 반대죠. 그죠?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ZAB 위치를 봤을 때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살짝 포개놨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살짝 포개놨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오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인 분모 값이 와야 돼요. 그렇죠? 반대 위치인 분모에 대한 값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에 있는 게 오면 되겠구나. 즉, 요 위치에서 반대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우리가 ZAB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 있는 게 ZAB가 될 건데 여기 있어서 반대가 되는 거 누가 오면 된다? ZC요. 그러면 ZBC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거. 즉, ZBC는 요 위치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반대가 되는 거 ZA가 오면 되겠네. 그러면 ZCA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 있는 거 ZB가 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싹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Y와 델타의 모양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중간에 별도의 방법 없이 이거를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돌아가서 풀어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로 변환시켰을 때 A 이상의 임피던스를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켰을 때 이 값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Z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점이 델타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가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리고 영역이 넓은 쪽은 돌려 합이더라. 그럼 얘들을 싹 다 돌려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하면 4 더하기 하나는 인덕턴이기 때문에 j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할 때는 여기는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j2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j2의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위에는 짝대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이 올 거예요. 근데 비례하는 분자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놈과 연계가 되는 두 개가 오더라. 즉, 이 A점에 있어서 연계가 되는 두 개의 값, 양쪽에 있는 저항값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것부터 쓰면 4 더하기 J의 2, 그 다음에 J의 6요.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실상 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J의 2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J의 6이 나와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